자,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학개론 2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 사회화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건데요. 이 사회화라는 건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알고 있죠. 자, 1번 보면 정체성을 형성한다. 직접적인 목적이 맞죠. 자, 2번 사회적 역할을 가르친다. 맞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인 규범을 전수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이게 사회화라는 게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이죠. 다음 특성과 관계에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나이, 성별, 인종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후천적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귀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천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성취주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자, A는 학교에서 동아리 회원으로 동아리 발표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자, 이와 동시에 학급 배구 대회 대표로 출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은 동아리 회원이죠. 동아리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학급 배구 대회 대표도 지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A라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다른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이 충돌하는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위 불일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돈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데 자, 돈은 상, 명예도 상, 권력은 중에 해당한다. 이런 게 이제 지위불일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사회 집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합 의지에 따라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을 한대요. 자, 결합 의지. 이거는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는 내 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소속돼 있고 그리고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 외 집단은 속해 있지 않고 적대적이면 외 집단. 그래서 이건 결합 의지가 아니고 소속감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분류죠? 이건 썸러라는 사상가의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공동체의 지배적인 사회관계는 교환과 합리적 계산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교환, 합리적 계산 관계가 아니죠. 공동체는. 자, 3번 원초적 집단은 가족과 같이 대면적인 공동 생활과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초 집단을 이제 1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1차 집단, 수단적 목적으로 만나는 집단은 2차 집단. 이 쿨리라는 사상가가 주장을 한 거죠.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원초적 집단은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내 집단은 한 개인의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의지하는 집단을 말한다. 자, 이거는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내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거 집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거 집단. 자, 중거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만이라는 사상가가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인데요. 사회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먼저 사회 집단은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2명 이상,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 세 번째는 뭐죠?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건 3번. 구성원은 사이의 원초적 관계이다. 이거 원초적 관계라는 거는 뭐죠? 1차 집단을 표현하는 건데 모든 집단은 1차 집단이다 말이 안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탈의 특징입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일탈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아닐 수가 있대요. 이건 일탈이 뭐죠? 상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쉽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자, 차별적 교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차별적 교제이론이라는 건 뭐죠?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 그래서 일탈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대표적인 주장자가 서덜랜드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일탈자와의 교제를 통하여 일탈 기술뿐만 아니라 일탈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고와 태도를 학습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탈세를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하여 증권 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다. 전혀 아닌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별적 규제 이론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중국의 묵자에 나오는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한 자는 붉어진다라는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이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주로 범법자의 얼굴 형태나 체형 등 해부학적 특성이나 신체적 특징과 연결지어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신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게 요즘에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구조를 봐요. 뇌구조를 보는데 원시인의 뇌구조와 약간 유사한 게 범죄자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롬브로소라는 사상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생물학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듀리겜의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일탈을 생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특정적인 행동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인식이나 평가래요. 이건 뭐죠? 낙인 이론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1차 일탈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일탈이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1차 일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러다가 2차 일탈이 발생을 하는데 2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2차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을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2차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인데요. 관료제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거, 이 관료제가 안 나오면 섭섭해요. 항상 나오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료제는 일단은 역기능인데 효율성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식주의, 목적의 명확성, 업무 감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효율성 좋은 거예요. 업무 감소 아유 좋아요. 목적의 명확성도 좋습니다. 안 좋은 게 뭐죠? 형식주의죠. 너무 딱딱딱 형식을 강조를 해요. 사람을 기계처럼 부립니다.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인데요.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조직 형태다. 관료제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 즉 공장에서 운영하는 효율적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 즉 산업화 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화 시대 때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관료제는 업무 수행을 위한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관료제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여 안정성, 지속성이 유지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료제 같은 경우는 이 수직적 분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 분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문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그만둘래요. 나가도 비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이 매뉴얼대로 일하세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4번, 탈관료제는 탈산업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대한조직이다. 맞습니다. 이 탈관료제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운영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인데요. 가족의 기능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생산활동 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유, 이거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생산은 요즘에 누가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해요. 기업에서. 그럼 가정의 주요 역할은 뭐죠? 소비의 역할입니다. 소비의 역할. 가장 거리가 먼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온,
비혼 등의 증가로 탈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3번,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 제공 기능이 약화되어 유흥산업이 번창하고 있답니다. 4번, 가족의 양육과 육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양육과 육아 영역에서 시장과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문제인데요.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르크스는 사회 불평등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봐요. 사회가 이렇게 생겼죠. 자,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를 하는데, 뭐에 관련돼서 착취를 하냐면, 경제적 부분에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경제를 사회의 하부 구조라고 보고요. 이 하부 구조로 인해서 상부 구조가 결정된다라고 봐요. 이 상부 구조는 정치, 종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은 경제적 차원에서 발생을 하지 이런 다원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2번, 베버는 계급이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 계급으로 양극화된다고 예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베버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3번, 베버는 출신 배경, 이해관계 등을 공유하면서 권력의 추구를 위하여 함께하는 집단을 지위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권력 집단입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고요. 4번, 마르크스는 경제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계급과 계급 간의 투쟁을 통하여 사회 변혁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보시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를 하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이 피지배계층이 혁명을 일으켜요. 폭력을 동반한. 그래서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4번입니다.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촌 주민을 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한 주요 요인은 공업화, 경제발전이다.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난 거죠. 2번, 농업의 종류와 형태는 각각의 농촌에 처한 시장 조건에 따라 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자, 3번,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상층과 하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농촌 내의 경제적 계층의 동질성은 높아졌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자로 대부분 가는 거죠. 상층으로 가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농촌이 농산물 무역 개방으로 변화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어 농촌의 경쟁력 있는 특산물 생산이 더욱 강화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5번입니다. 보시면 집합행동이라는 게 있고 사회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집단행동과 사회운동에 당연히 공통점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 지속성, 그리고 어떤 제도가 있냐 없냐, 체계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합행동 대표적인 게 뭐죠? 집합행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갑자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도 돼요. 유행을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것도 이제 집합 행동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사회운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체제가 있죠. 조직이 서열화돼 있고요.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여성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모두 공적으로 제도화된 집단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집합행동은.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집합행동이 일시적, 단기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사회운동은 지속적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집단행동이 감각적인 행동에 치우친 반면 사회운동은 조직화된 집단 형성하여 의도적,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충동적이에요. 약간 집단행동은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모두 의사소통, 공감대의 형성, 지도자의 출현, 조직화의 분업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가입을 강제한다. 자신이 받은 혜택과 상관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대요. 능력에 따라. 자, 보시면 강제가입이고요. 사회복지제도에서 강제가입이고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사회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공부조가 있죠. 공공부조.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자, 여기서 강제적인 건 뭐죠?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재산보험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사회보험 한번 볼게요.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하다. 이거는 공공부조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공공부조 설명이고요. 2번 기초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자, 기초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거 공공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자,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게 4대 보험 중에 하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수혜 대상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는 현대사회는 제1의 물결인 농업 문명과 2의 물결 문명공업, 제3의 물결로 전환되었다. 자, 우리 제3의 문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부의 원천은 뭐다? 지식과 정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3의 물결 뭐죠? 엘빈 토플러.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헌팅턴 같은 경우는 문명충돌론이라는 책을 쓴 사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의미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사상가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인데요. 구사회운동과 비교되는 신사회운동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분권적 개방적 조직 구조를 갖기보다는 중앙집권적 위계적 조직을 갖춘대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회운동이 일어날 때 요즘에 나타나는 사회운동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나타나요.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도 당연히 분산돼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정치 경제적 수준을 넘어 생활 양식, 규범, 문화 등의 영역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자, 3번 적극적 참여자들은 피억압, 소외 계층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전후 세대의 신중간 계급이 주류를 차지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근대공업사회의 대표적인 가치인 물질적 행복, 분배적 이득 등을 추구하기보다는 탈물질적, 탈계급적 가치를 지향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인데요. 사회 변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인비는 문명의 탄생, 성장, 몰락, 해체는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자, 토인비의 대표적인 사상이 인간의 응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탄생, 성장, 몰락, 해체라는 거는 순환론 관점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체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사회의 변동을 일탈현상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기능주의 자체가 이 구조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자, 3번 벨은 후기 산업사회를 사회변동의 최종 단계라고 보고 이론적 지식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소로킨은 엘리트를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구분하고 인류 역사를 사자형 엘리트와 여우형 엘리트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소로킨이 아니에요. 소로킨이 아니라 파레토라는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암기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제3세계의 발전은 외부로부터의 선진 제도, 가치, 기술, 자본 등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반성해서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론과 유사한 사상입니다. 바로 종속이론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게 종속이론이 등장한 배경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거는 뭐냐, 이 선진국들이 야, 너네 근대화를 하려면 우리처럼 근대화를 해 라고 제시를 해줘요. 이걸 근대화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대화론.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남미에 있는 사상가들이 야, 우리도 너네처럼 발전을 해봤는데 이게 계속 가난해져. 미발전이 아니라, 아직 발전이 안 된 게 아니라 저발전 상태가 돼, 너네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즉 세계는 자,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져 있어서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종속이론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종속이론은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이 외부의 국가들과 단절을 해야 돼요. 단절을 하고 주체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느껴질 거예요. 3, 4년까지만 해도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문제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가 너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암기할 부분들은 암기하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